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66일,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각오를 다졌던 그는 결국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은 일단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블랙홀은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가 불을 지폈다는 검찰 개혁은 물론 언론과 진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서초동과 광화문 뿐만 아니라 그 두 광장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함께 괴력의 블랙홀도 사라졌으니 정쟁은 멈추고 뒤로 미뤄뒀던 인생의 문제도 꺼낼 수 있을까요? 블랙홀을 키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은 정치권이 아니냐는 비판에 당사자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시사직격, 지난 66일이 남긴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 후 이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퇴 발표 다음 날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 장관님 사퇴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검찰개혁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추진 정책을 법무혁신 예정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이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조국 공방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법무부 국감. 상황이 변해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께서 임명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의 선서가 두려웠지만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자신이 주창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밝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간 대한민국을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라는 말 그대로 야당의 조국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어제 사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들으세요 좀. 한국당이 사퇴하라고 하다가 사퇴하니 왜 사퇴했냐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시고 한국당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대꾸의 가치가 없으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 장관이 장기영 사퇴한 의원님 후에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줄 모릅니다. 조국 민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정책 감사는 사라지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면 이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자신을 포함 온 가족이 각종 부정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피의자가 되자 헌법과 형사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 35일간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신을 향해서 옥죄어오는 검찰권을 결국은 무력화시켰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이날 국감회의장 앞에선 여러 취재진이 한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입니다. 이번 조국 국면이 시작되고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좀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에너지도 다 소진돼서. 지난 9월 28일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첫 광장 정치의 시작은 소초동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검찰한테 우리의 힘이 너무 많습니다. 주심님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모든 힘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기소하고,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자기네들 가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고. 지금 정치에 관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도 그 자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한이 많고 견제가 없으면 부패하게 되고 잘못되게 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견제 장치가 없어요. 소초동 집회 후 또 다른 광장이 생겨났습니다. 소초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조국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풀지 못한 숙제가 두 개의 광장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랬잖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하라고. 윤석열이가 공정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엊그제까지는 그렇게 윤석열이 앞세워서 자기들이 정치검찰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하니까 이제 금방 또 입 바꿔서 윤석열이를 검찰 개혁의 무슨 적으로 만들고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고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은 점점 더 가열되고 긴장된 대치 상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봉합해야 할 국회가 광장의 정치 뒤로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조국 문제는 국회가 파면할 능력이 없어요. 해임이나 파면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과 가짜 야당, 눈치 보는 야당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국회의원도 광장으로 나가야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가 제대로 못하면 나가서 국민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뭐고 이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의 노력이 뭔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해서 정치에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목소리의 크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어떤 힘으로 활용을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정치나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원 배지 떼고 정당 간판 내리고 그냥 거리로 나가야 돼요. 지난 주말 소초동에서 다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조국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잖아요.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돼가고 울분이 차서 나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니까는 이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평생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면 좀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으로서 이렇게 나왔겠어요. 서초동대로를 둘로 나눠 한쪽 너머에선 또 다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며 광장에 불을 밝혔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사이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광장이 놓였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만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움직여야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조금이라도 좀 정의롭게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갈등과 혼돈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것일까? 근무 완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희망의 답을 찾기엔 아직 정치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고뇌와 성찰, 여야를 불문하고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의원님 사실 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이셨었는데 활발한 의정 활동도 하시고 또 언론의 주목도도 높은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왜 지금 시점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아닌가 싶어서 결심을 한 거고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농사가 사실 국정감사에서 수확이 거둬지는 때인데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앉자마자 정치 공방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 장관 얘기로 인사청문회처럼 변질된 국정감사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확장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감독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더 심한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다반소리로 그러지고요. 그래서 보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창피하다. 이 피감기관 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저 사람들 속으로 혀를 차지 않겠냐. 그러지 말자. 좀 창피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 전혀 안 고쳐지니까 제가 또 대놓고 국정감사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제가 창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결심한 거 발표 시점을 좀 당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사퇴하시면서 블로그에 글 올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정치 환경에 대한 참담함 같은 것들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요만큼이라도 서로 100% 만족을 못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타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실패해야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이긴다. 이런 셈법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의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일 때 각자가 야당일 때 또는 여당일 때 입장을 지금 번복하고 있는 거라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여당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내 눈을 한번 하면 안 되고 한국당인 당신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치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재정 논리를 허물지 않고 정치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정 논리가 갖는 그 나쁜 점이 뭐냐면요. 정치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왜? 상대편 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내가 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다 묻힙니다. 그냥 상대랑 싸우는 데만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만 따지기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무능하게 만들고요. 민생이나 정책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진영 논리가 작동했을 때의 문제거든요. 사실 요 조국 장관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20대 분들이 갖고 있는 반응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정말 감정적인 방식들이 커서 혹시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는 국회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실제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셨는지 혹시 어떠세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판적이죠. 비판적이세요? 그럼요. 아들님 두 분 다 어쨌든 요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정 정당에 속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텐데 상당히 비판적이고 꼭 그래야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의사 전달을 저한테 한 거고.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무겁죠. 답답하고 답답하고 글쎄 뭐 니들한테 다 말 못할 사정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피해가는 거죠. 불출마의 변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상호 존중 그리고 제도적 자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모두 무너졌다. 조금 더 쉽게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가 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제 주장은 아니고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냥 유지되고 지탱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핵심적 가치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상대적 존중,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공존할 수 없는 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왜 박멸해야 될 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쟁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존해야 될 경쟁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호 존중이 아니라 상호 부정이에요. 맞습니다. 거의 뭐 상호 파괴까지 가고 있는 지경이라 이러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끄떡하면 헌재에다가 갖다 주고 사법부에 고발하잖아요.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결정 안 해주면 또 막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 무능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거는 정치 무능의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우리 숙제는 서로가 자기 편할 대로 윤석열 총장을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좀 갈 수 있게끔 이 검찰개혁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좀 뭐 뜻을 모아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칭찬하고 불리하다고 공격하지 마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시사직격 취재진이 서초동 집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IKBS는 오늘 안 되나요? 오늘 안 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출입증을 받고 싶은데 유튜브에 시사카파 고객님들 오시면 KBS는 안 받는다고 해요. 네네. 주최 측은 주요 언론사들에게 취재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은 언론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받아서 적는 너무 무책임하게 막 빨리 내보내는 그런 거 말고 검찰에서 흘려주는 그런 소스만 보도를 하는 거 보고요. 너무 화가 났었고요. 뉴스나 이런 건 어디서 보세요? 나는 주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가지고 알고 SNS 통해서 알고. 광장에서 더 신뢰받는 건 유튜브로 대표되는 개인 방송입니다. 2년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현 씨.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곡 보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취재하시는 기자님이나 PD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언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국민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듣고만 있지 않고 보고만 있지 않고 직접 찍어서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광화문의 목소리를 담아온 유튜버도 만났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광화문에 모여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것에 대해서 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 어디가 더 규모가 큰가, 어디가 더 많이 나왔나, 이것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이 마치 양쪽 다 대등한 것처럼 보이게 방송하는 것은 저는 참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심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들은 기성 언론이 쏟아내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직접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국민들 피부에 와닿게 공감할 수 있게끔 보도를 한다면 뭐하러 국민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 보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뉴스 채널을 보겠죠. 근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이 더더욱 이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선택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을 대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제는 유튜버 한 사람이 하나의 언론이 되었고 그에 대한 호응도 높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주 연속 뵙네요. 처음 뵙네요. 순위를 보면은 시사 쪽에서는 평일에는 2등, 3등. 아마 KBS 시사 프로그램은 50건에서 52에서 100위권에 있을걸요? 근데 저희가 2등, 3등 해요. 네. 우리가 갑 미디어예요. KBS 의리야. 네, 안녕하세요. 네,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의 근원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호 검찰 개혁. 사실 저는 진영이 있습니다. 진영이 있죠. 그럼 언론은 진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언론이 과연 중립을 지켰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특히나 KBS 같은 경우는 시민의 언론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언론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한 언론사 기자. 움직이지 마시고 뻔뻔하게 가운데 가지고 다 가운데 와서 촬영할 생각을 다 했냐? 욕먹어도 거 몰랐어?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블랙홀의 한 주범으로 시민들은 언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이 한 60%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정치권은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언론이 거기에 놀아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있어서는 언론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역할을 해줬다면은 정치권이 어떤 폭로를 계속 연달아 했어도 검찰이 아무리 정보를 흘리려고 했어도 언론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은 이번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언론이 아닌 개인 방송을 통해 사실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유튜버나 또는 SNS에서 활동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개인 매스컴처럼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이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언론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겼던 거고. 언론과 정치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았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못 해내는 개혁과 변화를 광장은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또는 국회를 통해서 자기들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광장에 모여서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했던 이른바 촛불 시민 시위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는 광장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불의와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열린 장이었습니다.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은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우리는 정치를 일으키고 세상을 바꿔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다시 광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장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로의 구호가 잘못됐다 주장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조국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돼서 그렇게 이제 다 그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힘을 더 얻게 된 거고. 근데 조국 사태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물러난 건데 수사 계속 제대로 받아야죠. 조국 장관 사퇴했다 해서 자유한국당이 국기 돌아가지고 아 잘했습니다 사퇴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이제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살이 갈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수긍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결국은 주장하는 게 문재인 하야예요. 협치가 아니고.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리 정치로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둘로 나뉜 광장에서 언론도 정치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상호 존중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상대방은 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분출된 민주주의는 아무리 광장에서 소리가 친다. 광장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없다면 광장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독특한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광장 정치만 있지 광장 민주주의는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합리적 의심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걸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내지는 저거는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에 차고 이른바 어떻게 보면 그 집단 논리의 함정에 빠지면서 이게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대는 악마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 10월 3일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정치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다 해봤습니다. 협상도 해보고 머리도 깎고 심지어 단식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열렸을 때 원내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봉쇄됐습니다. 야당이 갈 곳이 어디죠? 국민이 갈 곳이 어디죠?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숫자가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특정 정치 세력이나 왜곡된 정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단에 의해서 지나치게 이념적 대결로 부추겨지고 광장의 정치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무엇이 두 개의 광장을 만들어낸 것일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두 개의 광장이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좀 무섭고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분노를 뛰어넘어서 증오하고 뭐 이런 모습들로 표출되는 것들이 그것이 정치권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정말 이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이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부 정당이나 그 정치 세력이 광장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광장의 에너지는 그 넘어서는 요구를 하거든요. 이미 정당의 입장에서는 광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엔 우리들이 이끌어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분들의 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의도 정치의 그 종말이랄까요? 여의도 정치의 그 끝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던 지난 월요일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뒤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 월요일 기준으로 41.4%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의 추이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결정했던 결정적인 변수였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의원들 총선을 이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겠죠. 뭐 그런 입장들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30%대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뭐 다른 인사들과 하더라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정평가가 이제 55%를 넘어섰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이제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광화문 집회가 또 엄청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9월 28일에 뭉친 에너지에 대한 역편향으로 더 큰 에너지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때 사실 흐름은 꺾였다라는 게 숫자로도 나타났고 그때부터는 조금 시기를 보고 있었을 텐데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최저치를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아마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 뒤에 보시면 정당 지지율도 확인이 됩니다. 10월 3주차 정당별 지지율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네. 조국 정국이라고 불렸던 이 시기 중에서 가장 많이 수혜, 이익을 봤던 걸 야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 않고 또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광장에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샤이를 좀 벗어내고 심지어는 또 앵그리 보수라고까지 하는데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하면은 대략 30%대를 지금 넘어선 지 조금 됐고요. 뭐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됐던 8월 달부터 최근 한 66일 동안에 일어난 현상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근접하거나 또 혹은 일간에서는 역전이 됐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정당은 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한국당이 뭘 특별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어디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밑 빠진 독에도 물을 엄청나게 부으면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뭐 반발이 거세지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당은 회초리로라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인식해서 그게 숫자로 나타난 거죠. 표창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20대 지지율이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여진 뭐 금수저 논란,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뭐 부모 찬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비판하던 보수 기득권이랑 우리에겐 다른 게 뭐냐.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뭐 훈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집회 나갈 때 왜 마스크 쓰고 나가느냐, 20대들이 왜 이 문제만 화를 내지 진짜 진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서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거리감을 더 늘린 거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던 날. 이날 서울대학교에서는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본인이 진보 지식인으로서 이야기했던 사회 정의와 공정, 원칙들을 스스로 위반한 채 자신의 부하 권력을 대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학자의 자가당착을 이야기하며 사퇴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정녕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분노. 불공정한 권력 또한 끌어내릴 수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겪으며 어느 세대보다 공정의 가치에 예민한 20대에게 조국 장관의 임명은 부당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벌써 대학원에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논문을 이제 일저자로 출간할 준비가 됐거든요. 지난 3년간 정말 제 20대 젊음을 다 바치고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연구실에서 밤새고 못 놀러 가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제 청춘을 바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실을 드디어 맺나서 굉장히 기쁜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 비리가 가장 좀 크게 느껴지고요. 특히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라면 누구나 대학을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출신만으로 이렇게 출발점이 달라지고 그 노력의 양이 다르게 평가당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좀 좋지 않았어요. 조국 장관이 사퇴한 후 20대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시 대학을 찾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정성이란 게 이제 되게 화두로 던져졌는데 사실 조국 장관이 이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거나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사회적으로 되게 만연해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직시하면서 좀 구조적인 개혁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조 장관의 일탈로만 비춰지는 게 굉장히 아쉽고 20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은 그런 공정성이나 아니면 노력했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그것을 진보 아니면 보수 그 프레임을 이제 씌워버림으로써 뭔가 참여할 의지를 좀 잃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 포인트를 잡고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크게 반대했던 20대. 하지만 지금 서초동 광화문 광장에선 20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서초동도 광화문에서도 촛불을 들지 않고 자기만의 특정한 어떤 공간에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깃발을 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는 게 있었는데 너무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만 계속 양분되고 이분되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은 공론장은 없었고 저는 그들의 논의에 전혀 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지워지고 그냥 서초동에서는 서초동의 목소리, 광화문의 목소리 이렇게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정말 그 두 광장 사이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대별로 따지면 20대 그리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봤을 때는 뭐 진보 보수 이외에도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서 좀 이탈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중도층의 이탈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보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이런 덩어리로 본다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중도층은 평상시에는 각자 뭐 하던 일, 뭐 자기 현업이라든지 뭐 학업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기울이다가 이번 조국 사태 때처럼 어떤 큰 이슈가 터졌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판단을 이제 할 때 아무래도 지금 진보 진영이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있고 보수가 지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어떤 판단의 근거로 이제 삼으면서 중도지만 조금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다시 여론조사가 확인됐거나 뭐 추이의 변화 같은 것들이 분석이 됐나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결과가 대략 40% 중반으로 40% 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또 정당 지지율도 한국당이 민주당을 살짝 일간 집계에서 지난 금요일 날 역전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살짝 민주당이 높아지는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국당이나 이제 바른미래당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지금 사라진 것이죠. 광장 정치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광장이 많은 것들을 바꿔냈던 역사가 있었는데 두 가지 거대한 광장이 또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건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도권이 훨씬 이 광장의 의제들을 받아 안아서 자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가 제대로 해결을 못했을 때는 가령 보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또 이번에는 이제 진보 진영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서초동에 그렇게 광장에 가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또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우리 목소리가 이러는데 저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안 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좀 한 번씩은 뭐 또 이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잦아진다는 것은 계속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검찰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여야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한 첫 회동에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특히
특히 공수처 설치를 두고 앞으로의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그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 이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이미 거센 충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점거하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날 110명의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될 정도의 격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공수처를 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누가 견제할 거예요?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검 제도라든가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특검을 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이런 문제는 공수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공수처 설치 80%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국민적 요구를 앞에 두고 국회가 이거를 외면한다? 또 이거를 뭐 부결시킨다?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당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국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총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다시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열린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검찰개혁을 받아들이겠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치 실종 66일. 이제 국회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회가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국회가 광장으로 나갈 것인지, 정쟁과 분열을 뛰어넘을 국회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20대 국회가 뭐 완벽하게 대치된 장면,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표출이 됐고,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지, 대립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떻게 협치해 나갈 것인지, 뭐 이게 말로만이 아닌 필요하면 뭐 제도적 보완들을 통해서라도 그 협치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물론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합의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조차도 대단히 삐걱거리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화문 집회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초동 집회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만 옳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창피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정치가 잘 돌아가서 뭔가 문제 해결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바쁜 와중에 길거리에 촛불 들고 나왔겠느냐. 그럼 결국 이것도 정치 무능의 결과거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정치 실패의 결과물인데, 우리가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나쁘는 거는 더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기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20대 국회.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시면 다시 시민으로서 돌아오실 텐데, 남은 임기 동안 좀 계획이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개혁의 어떤 좀 조금이라도 성과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아니든 아니면 한국당과 다른 야당과 또 논의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하든 간에 지금의 정치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쪽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들려옵니다. 언뜻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광장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대의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민들이 나선 것 아닐까요? 거리의 시민들은 묻습니다. 공정을 외쳤던 당신들의 삶은 정직했냐고. 내 삶과 내 목소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냐고. 또 다른 시민들도 묻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공감한다는 당신들의 말은 진심이냐고. 그러면서 또 과거의 방식 그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광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은 이에 대해 온전히 대답할 책무가 있습니다.